이거는 한국한테 너무 좋은 게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싸고 빨리 만든 국가가 없어요. 한마디로 원전주를 선택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회사 기술을 써야 되는 거. 이 회사가 없으면 못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부산 에너빌리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이 다시 주목받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전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건도 있었고 2000년 이후로는 미국도 거의 원전 안 지었고요. 되게 좀 산업이 좀 죽어가고 있었죠. 원전에 대한 좀 공포도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으로 가면서 완전히 망가졌죠. 업황 자체가.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이제 시장이 열리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계속 줘야 돼요. 근데 한번 태양광 있죠, 풍력 있죠, LNG 발전 있죠, 석탄 발전 있죠. 되게 다양하죠, 발전이. 전기 만드는 게. 근데 원전보다 친환경적이면서 24시간 무제한으로 그리고 전력 이 변동 자체도 작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이 전력을 공급하는 거는 원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미국도 원전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원전 전력이 워낙 지금 장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 원전 가자. 예, 이렇게 선택을 했던 거고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폐기했고 친원전으로 갔고 체코의 두코반이 따낸 거죠. 따내기도 했고 유럽도 비슷해요. 유럽도 원전 정책을 탈원전에서 많은 국가들이 친원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깨끗하고 값도 싸고 24시간 전기를 무한정 생성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위험 관리만 잘한다면 원전보다 좋은 게 뭐 있냐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 모두 다 지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대만 빼고는 대부분 친원전으로 좀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이 지금 새롭게 그런 이제 특히 데이터 센터 새롭게 급부상하면서 재평가를 저는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태양광 풍력보다 원전이 필수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풍력도 괜찮죠. 괜찮은데 친환경적이죠. 이 두 개 다 친환경이에요. 한쪽 태양광 풍력도 친환경, 원전도 친환경. 근데 뭐가 다르죠? 태양광 풍력은 간헐성이라 그러죠. 날씨가 너무 변수가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광은 비 오면, 눈 오면 거기다가 밤에 못 씁니다. 풍력은요, 바람이 안 불면. 옛날에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영국에는 해안가에 그 풍력 발전이 되게 많은데 바람이 안 불어서 전기가 생산 안 된 적이 있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원전은 그런 거랑 상관없죠. 날씨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24시간 계속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핵분열을 통해서 전기를 무한정 생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전을 되게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선택을 하게 된 거고 데이터 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전기가 끊기면 큰일 나요. 무조건 전기가 24시간 안정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면에서는 원전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태양광과 풍력은 단점이 명확하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ESS라 그러죠.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같이 붙여요. 배터리로 저장하죠. 그래서 낮에 태양광이 전기를 많이 생산하면 저장을 일부 해놔요. 밤에 이 저장한 데이터를 쓰는 거죠. 전기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완을 해서 요즘에 태양광도 이제 많이들 쓰고 있는데 어쨌든 원전만의 장점 24시간 무탄소 끊임없이 전기를 생산하고 발전 단가도 높지 않고 이런 장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원전을 쓰고 있고 특히 요즘에 SMR 이 대형 원전은 너무 좀 부담되다 보니까 소형 모듈원자로 요거를 이제 아직 상용화한 건 아닌데요. 2030년에 아마 상용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에 이 소형, 그러니까 원자로인데 되게 작죠. 건물 옆에다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준비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어쨌든 지금 발전원 중에서 가장 지금 유망한 성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사실상 탈원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동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LNG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LNG를 많이 썼죠. 천연가스. 특히 독일은 러시아에서 다 받았어요. 대부분 가스를 파이프 통해 가지고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제 러시아랑 끝났죠. 전쟁이 일으키면서 러시아랑은 완전히 적대 국가가 됐고 가스 파이프라인도 끊어버렸고요. 27년부터는 이제 유럽은요. 제가 아직은 받아요. 일부를. 러시아에서는 가스 이제 수입하는 걸 다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걸 대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전기는 필요하니까. 유럽도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받아요. 미국에서 배를 통해서 그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LNG죠. LNG를 배에 실어 가지고 유럽이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원전 진짜
또 안보 목적도 있다 보니까 원전을 짓자라는 좀 분위기가 확산됐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체코 두코반이 원전 수주를 따냈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심지어 독일하면 우리가 탈원전의 대명사잖아요. 원전 안 하고 되게 싫어하죠. 근데 독일 총리마저도 탈원전을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제 기억에는 유럽에서 오스트리아 빼고는 다 친원전으로 바뀌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탈원전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결국 안보 목적, 에너지가 안보고요. 에너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원전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무한정 24시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달러가 아니라 에너지 전력량으로 이제 아마 모든 통화 가치를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걸로 뭐 돈거래할 건 아니지만 달러보다 전력이 더 중요하대요. 이 전력이 없으면 AI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데이터 센터 가동이 안 되는데. 그걸 유럽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 대체, 또 지금 어쨌든 원전만의 이런 매력,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도 인정을 하면서 확실히 친원전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글로벌 정책 변화가 한국 원전 기업들에게 실제 돈이 되는 기회로 연결되는 시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한국한테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원전주들이 부산에너빌리티가 10,000원에서 90,000원 갔고요. 현대건설도 20,000원에서 거의 100,000원 넘겨버렸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게 1년 만에 완전 기대감이죠. 왜냐하면 한국은 옛날에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싸고 빨리 만든 국가가 없어요. 원전을. 중국 빼고.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납기일도 되게 빠르고 빨리 만드는데, 근데 중국은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가 어려워요. 안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경쟁할 이유는 없고요. 우리가 경쟁하는 국가는 주로 어디냐면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그다음 우리 한국이죠. 이 3파전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근데 프랑스는 치명적인 단점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짓는데. 오래 걸리면 짓는 비용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국은 뭐가 문제냐면 기술은 좋아요.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시공 능력이 안 돼요. 건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모든 걸 다 갖춘 국가입니다. 팀 코리아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이 한국전력부터 한수원, 밑에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건설사가 착공해서 만들어주고, 또 후방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밸류체인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빨리 만들고 되게 그 가성비가 좋죠. 예. 그래서 체코도 우리 거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쪽에서 되게 정평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도 우리랑 파트너를 맺으려고 하는 거고, 이제 제일 큰 시장이 미국이니까 미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도 원전을 빨리 짓고 싶어 하는데, 민간 기업들이 뭐 현대건설, 또 두산에너빌리티랑 손을 실제 잡고 있고요. 파트너를 맺고 원전을 건설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2030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10기를 착공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10개를 이제 착공, 건설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갈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같이 저는 동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은 시공 능력이 정말 뛰어나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주 기기를 되게 잘 만드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기업들과 손을 잡으면 그들 입장에서 되게 효율적이죠. 그래서 원전 시대가 열렸고, 원전을 지금 많은 국가들이 하고 싶고, 근데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또 산업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한국이 도와줄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됐고, 그 주인공은 한국의 대표 원전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원전 산업 수혜주를 고르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고, 투자자들이 꼭 체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원전은 어쨌든 그 진입장벽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말고요. 또 경쟁이 치열한 거 말고 이 기업만이 독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PER이 100배 이상이에요. 되게 비싸죠. 이런 높은 가치를 받는 이유는 이 주기기라 그러죠. 원전에 안에 들어가 있는 요거 만드는데 거의 특화돼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듭니다. 거의 독점 기업이고, 미국의 유명한 그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전사가 두산에너빌리티랑 같이 파트너를 맺고 그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또 최근에 주목받는 건 원전 시공 능력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원전도 하나의 건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가 되게 중요한데, 뭐 현대건설이 납기일도 되게 빠른 편이고, 시공 능력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각광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체가 좀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우진이란 기업이 있거든요. 우진이란 기업은 좀 중소형주긴 한데, 두산에너빌리티의 그 주기기 안에, 그러니까 논해 계측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안에서 원전은 그죠, 핵분열 하잖아요. 핵분열하는 그 강도를 측정하는 기계예요. 이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또 만드는 또 굉장히 그 가점적인 또 기업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전주를 선택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 기술을 써야 되는 거.
이 회사가 없으면 못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그다음 우진이란 이런 기업들이 대체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현대차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처럼 보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미래는 앞으로 뭐 이게 우리가 흔히 피지컬 AI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로봇과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텐데, 현대차가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죠. 옛날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결과물이 좀 약했죠, 그동안은. 근데 이번 CES 2026에서 뭐 영상도 나왔고 로봇이 직접 이제 움직였죠. 자동차 조립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걸 보고, 아, 그래도 완성도가 높다, 이제는 한번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봐도 되겠다. 완전히 자동차 회사만이 아니라 로봇도 할 수 있는 회사로 뭔가 변신하고 있구나, 테슬라처럼 뭔가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번 이제 CES 2026에서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거기에 좀 환호를 했고, 그동안은 자동차로만 보던 이제 현대차를 뭐 로봇이라고 완전히 보는 건 아니지만 기대감을 높인 거죠. 로봇도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렇게 뭐 최근에 로봇주로 반응을 하면서 굉장히 좀 뜨겁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현대차 그룹 내 수혜를 받을 계열사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그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구조를 보시면 현대차랑 기아랑 현대모비스가 이제 하나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한 절반 정도 갖고 있고, 그래서 기아랑 현대모비스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겠죠. 또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한 회사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분을 한 10%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간접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현대글로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수혜를 좀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선 회장이 한 22% 가까이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지분 구조를 좀 봤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현대글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실제적으로 현대차랑 현대 기아랑 모비스가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지분을 50%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율도 작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글로비스 이 4개 회사가 골고루 수혜를 받는데, 근데 지분 구조상으로는 현대차가 제일 많아요. 현대차가 가장 많은 어쨌든 지분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비스가 직접 지분을 한 10%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가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지분 가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덩치에 비해서는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큰 좀 수혜를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판매 부진이 바로 주가에 반영됐는데 현대차는 비슷한 악재에도 주가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현대차를 테슬라와 다르게 보는 핵심 이유는 무엇일까요? 테슬라는 흔히 우리가 이익 대비 기업 가치라 그러죠. 시가총액.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익 번 돈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200배에 거래되거든요. 이익 대비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현대차는 지금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PER이 5배밖에 안 됐어요. 비교가 안 되죠. 돈은 현대차가 더 많이 벌거든요. 자동차가 요즘에 안 된다고 해도 현대차는 자동차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요. 1년에 한 13조 원 가까운 돈을 벌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50조 밖에 안 됐고, 그 테슬라는 2천조가 넘은 거죠. 테슬라는 돈을 더 못 버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2천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봇과 어쨌든 자율주행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가치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로봇과 자율주행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일단 보여줄 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돈 버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흔들렸던 거고, 현대차는 그동안 돈도 잘 벌었고 거기다가 지금 주가도 여전히 싼 편이고, 이제 로봇으로 이제 막 움직였거든요. 움직인 지 딱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적 안 좋다고 주가가 크게 빠질 리는 없는 거죠. 여전히 싸고 주가 부담도 없고 이제 로봇으로 막 어떻게 보면 전환하는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점을 높게 사서 뭐 현대차에 대한 지금 인식 자체는 굉장히 후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현대차를 콕 집어서 관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현대차 주가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가 15%인데 25%가 되면 일단 비용이 증가하거든요. 비용만 한 3조 원 가까이 증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3조 원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20% 이상의 영업이익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 좋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의 20%가 관세 때문에 날아가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작년에 아마 아시겠지만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리고 25%로 관세가 유지되다가 작년 11월부터 15%로 인하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다시 25%로 올린다고 하니까 잠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20%가 뭐 설사 조금 이제 이익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작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선반영을 했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로봇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데 관세라는 게 로봇에 붙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은 굉장히 무관한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관세가 사실 그날 25%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한 날 오히려 주가는 아침에 폭락했다가 거의 그냥 빠지지 않고 약보합권에 끝났고 다음날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지금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관세나 자동차라기보다는 어쨌든 로봇주로 많이 바라보고 있다. 어쨌든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관세를 25 때리는 건 좋은 건 아닌데 트럼프가 일단 때리고 후속 조치는 없어요. 이게 진짜로 공식적으로 때린 건지, 지금 산업부 장관도 지금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한 걸로 아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국회에서 비준만 하면 다시 관세는 원상복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25% 관세보다는 15% 관세로 확정될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어서 관세는 너무 저는 제가 봤을 땐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실제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낸다면 현대차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저는 기회로 보고 있어요. 뭐 설사 25% 때린다 해도 그래도 연간 10조 원 가까이 벌거든요. 10조 원 가까이 버니까 그걸 계산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 정도 돼요. PER 10배거든요. 우리가 로봇주로 생각한다면 PER 10배는 너무 싼 거죠, 사실. 현대차를 뭘로 볼 거냐 이거죠. 기존의 자동차로 보면 지금 팔아야 되겠죠. 비싸거든요. 싸진 않죠. 5배짜리 회사가 PER 5배짜리 회사가 10배를 갔으니까 비싸 보이는 건 맞고, 경쟁사들 토요타, 폭스바겐, GM, 포드 이런 회사들이 PER이요 5배에서 10배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10배면 비싸지는 거죠. 예, 근데 로봇주로 인식을 하고 자율주행차로 인식을 하면 10배 이상을 받거든요. 중국 회사들이 보통 PER이 15배에서 샤오펑 같은 기업이 50배 받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건 로봇도 하고 자율주행도 하고 전기차도 잘 팔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높은 이제 점수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에 대한 인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이나 자율주행, 올해 되게 많은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로봇도 지금 뭐 시범 생산에 들어갈 거고, 또 거기에 자율주행도 시범적인 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겁니다. 그런 차들이 이제 주행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데이터를 쌓을 거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관세가 25% 매겨진다고 하면 출렁일 수는 있어요. 당연히 좀 주가가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스피가 5천까지 왔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사도 너무 늦지 않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사실 뭐 삼성전자가 작년 이맘때 5만 원이었는데 15만 원 왔죠. 3배 올랐죠. SK하이닉스는 10만 원대 있던 기업이 90만 원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상승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렇게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사냐, 이제 이건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근데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 기업 가치가 계속 오르면 계속 오릅니다. 엔비디아 주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난 몇 년간 보면 엄청났죠.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예를 들면 이거죠. 2015년에 1억 주고 샀으면요 지금 얼마가 됐냐면 300억이 됐어요. 10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근데 중간중간 엔비디아 오를 때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했겠죠. 야, 이렇게 올랐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올랐을까요? 결국 세상을 바꿨죠. 엔비디아 칩이 AI로 돈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연간 뭐 100조 이상씩 버니까 막대한 돈을 지금 벌고 있고,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똑같거든요. 주가는 올랐지만 이익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거든요. 40조 벌던 회사가 지금 심지어 한 외국계 증권사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200조 원 넘게 벌 거라고 그래요. 이익을 5배가 느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1000조. 만약에 이익이 200조인데 시가총액 1000조면 나눠보세요. PER은 5배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테크 기업 중에 제일 싸요. 하이닉스는 4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라는 건 그래요. 이렇게 많이 오르면 조정 나옵니다. 근데 이익이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유지가 됐는데 주가만 많이 올라서 빠져요. 그럼 그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4,900으로 지금 5,000원 넘었다가 4,900까지 지금 온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좀 물리면서 투자하는 거 되게 괜찮다. 그러니까 좀 물리 각오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디까지 이게 빠질지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빠지면 뭐 지금 15만 원대인데 14만 원 갈 수도 있고
13만 원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구간에서 내가 적절하게 분할로 투자를 하시면 저는 아직은 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 이익 나오면 삼성전자 20만 원, 하이닉스는 100만 원 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이익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조건이 계속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면 아직도 갈 길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저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럼프가 반도체에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초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이제 관세라는 게 이제 매기면 안 좋죠. 당연히 뭐 100% 때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일단은 가만히 일단 지켜봐야 돼요. 이 뉴스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팩트 체크를 하시고, 그럼 진짜 트럼프가 이걸 매길 것인지, 매긴 게 아니죠. 매길 거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왜 매기는 이제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미국에 투자라는 거예요.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없거든요. 파운드리 공장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투자해라, 이게 압박을 하는 거죠. 이건 일론 머스크의 요구기도 해요. 일론 머스크도 지금 AI를 지금 계속 늘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자꾸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게 메모리가 없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모든 미국의 빅테크 CEO들이 비슷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뭐 삼성 하이닉스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어, 안 지으면 관세 때리겠다, 약간 협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짓는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목적이 명확해요. 미국에 공장 지어라. 그래서 안 지으면 때리겠다. 근데 저는 못 때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지금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여기다 관세 때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아니, 미국은 반도체 없어도 난리인데 거기다 관세를 때리면 가격은 더 오를 텐데, 이건 자살골 넣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관세 100% 때리는 건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 반도체 수출하는 거는 전체 수출의 8.5%밖에 안 돼요. 비중이 극히 낮아요. 대부분 대만이나 중국 통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직수출하는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관세를 때려도 영향 자체는 크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거기다 어쨌든 때리면 미국만 피해를 보는 거죠. 왜? 대체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100% 때렸는데, 뭐 예를 들어볼게요. 영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를 대신 만드는 국가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영국에서 받으면 되죠.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때리고, 야 너네 왜 말 안 들어? 때리고 나 영국에서 받을게,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어느 나라가 만들죠? 우리나라의 2개, 미국의 마이크론 하나, 3개밖에 없어요. 대체제는 없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제일 꼴찌죠, 3개 중에. 근데 마이크론이 그럼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겠지만, 마이크론이 다 할 수가 없는 게요, 공간이 있잖아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도 공간이 없어서 지금 공급을 못 해요. 근데 마이크론에 다 맡길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를 공격하고 관세 때리면 미국만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자료조사 하시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검색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아니면 AI에게 물어보시고 하셔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관세 때리기 어려운데, 이렇게 결과가 도출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빠졌다, 기회로 활용하시면 저는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다면 대형주보다 소부장 기업이 더 낫다고 판단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한 2주 전만 해도 소부장이 더 낫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왜냐면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만 갔거든요. 2주 전까지는 소부장이 못 갔거든요. 굉장히 부진했어요. 근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주가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죠. 코스닥 우리 3천 보내자. 소부장은 대부분 코스닥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까지 붙어가지고 주가는 좀 삼성 하이닉스보다 못 올랐죠. 그 다음에 코스닥 살성한다고? 그러면 소부장으로 돈 들어오겠네, 이래가지고 주가들이 정말 미친듯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이제 가격 매력은 좀 없어졌어요. 그동안은 가격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소부장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삼성 하이닉스보다 소부장이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다면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구간에선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두 회사가 HBM보다 범용 D램 증산을 선택한다면 시장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를 만약에 HBM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이제 D램만 하겠다, 그냥 일반 D램, 그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HBM 만들기도 뻣뻣하거든요. HBM 수익성이 훨씬 좋아요.
이 사업을 포기할 리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할 수 있는 자원을 다 투입한 다음에 남는 자원을 이제 D램으로 돌리는 거죠. 그 여유가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좀 여유가 있어요. 삼성이 일반 D램을 좀 늘리는 거죠. 네, 근데 하이닉스는 그럴 여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치킨 게임을 펼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두 회사 다 누구보다 이번 상승 사이클을 되게 오래 끌고 싶어요. 지난 몇 년을 보면 좋았다가 공급 늘려서 망가지고, 좋으면 또 좋은데 거기다 공급 늘려서 또 망가지고 몇 번 봤거든요. 적자 보면 막 7초씩 봐요.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좋은 사이클에도 무리를 안 하고요, 절제하고 있어요. 투자를 안 늘립니다, 쉽게. 그러니까 늘리긴 하죠. 수요는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늘리지 과잉 투자를 아예 안 해요. 네.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이 정도 수요가 있으니까 여기만 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근데 HBM은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는 막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HBM 투자를 해도요, 공급이 늘기 어려운 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수율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데 집중하면 일반 D램 공급은 더 줄어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순환 사이클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어쨌든 혹시라도 HBM을 좀 등한시하고 범용 D램에 집중 투자했다, 이 자원 자체 이쪽으로 보내는 건 악재죠. 악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선택을 할 이도 없고 가능성 거의 없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절제하겠다, 투자를, 이런 걸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희박한 저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코스닥 천탈환의 주요했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이제 5,000포인트 간 건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정부 정책도 있고 전 세계적인 어떤 돈풀기 현상 이런 게 있지만, 사실 결정적인 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40%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거든요. 이 두 기업이 좌지우지해요. 근데 이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에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40조 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뭐 삼성전자가 180조, 하이닉스가 150조 나오거든요. 엄청난 이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급하게 반영하면서 코스피가 5천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5,000포인트를 어쨌든 돌파하게 만든 가장 핵심은 뭐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1월 달에 이렇게까지 뜨거웠던 이유는 결국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의 급증, 이 부분이 결국 그 코스피를 굉장히 급한 속도로 5,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코스피 5천은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코스피 5천도 비싼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PER 개념으로 보면 이익 대비해서 몇 배냐죠. 근데 지금 PER, 지금 코스피가 보니까 한 4,900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기준으로 보면 지금 PER이 9배밖에 안 돼요. 9배면 우리나라 코스피 30년 평균 PER이 9.8배입니다. 30년 평균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사상 최고가인데 PER이 낮다는 얘기는 뭐죠? 이익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이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 코스피 5천은 비싸다고 할 수는 없다. 이익 기반으로 갔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저평가돼 있다. 근데 반대로 이게 반도체가 꺾이면, 이익이 꺾이면 당연히 비싸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5천도 저는 부담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게 1월 달에 그냥 너무 달렸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부담이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은 반대로 이익 대비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PER이 한 20배 넘거든요. 싸다고 할 수 없는 시장인데, 원래 코스닥은 뭐 싸냐 비싸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코스닥의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 대부분 바이오거든요. 바이오는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이 아직은 대부분 적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익 대비 몇 배로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철저하게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무슨 학회나 아니면 뭐 어떤 공시를 통해서 기술 수출, 글로벌 제약사에 뭔가 수출한다, 이러면 이제 주가 급등하면서 코스닥이 급등하는 거고, 이번에 어쨌든 코스닥이 1000 넘었던 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다음 목표는 코스닥 3000,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5000이 됐으니까 3000 되겠지,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는 철저하게 이익 기반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기반으로 보면 여전히 싸고 부담 없고요. 코스닥은 비싸긴 해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코스닥의 질을 높이겠다, 한번 코스닥을 벤처기업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시장으로 만들어보자, 이 의지가 너무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적 이슈가 이어지면 뭐 밸류가 비싸도 사람들이 매수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시장 다 지금 구간은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가 이끄는 코스피 상승, 아직도 이익 대비 저평가 구간이라면 추가 상승 여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주가라는 거는 하나는 이익으로 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PER, 요걸로 또 움직이거든요.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코스피는 이익만 가지고 오른 거예요.
근데 PER은 뭐냐면 한마디로 PER이 높다는 얘기 뭐죠? 테슬라가 200배거든요. 왜 현대차는 그동안 5배 받았죠? 인기가 많죠. 테슬라는 사람들이 미래를 바꿀 회사 같으니까 막 사고 싶어요. 이런 욕구가 강해지면 PER이 막 올라갑니다. 위험 선호도예요. 사람들이 위험을 선호하면 PER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 주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은행 이자가 금리가 지금 3%죠. 만약에 0%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은행에 넣겠어요? 돈 다 빼겠죠. 그럼 뭐 하죠? 그 돈 가지고 야, 이자 이렇게 안 나오는데 난 돈 벌어야 되니까 주식하거나 부동산 하겠죠. 그러면 주식이나 부동산이 삼성전자가 이익이 똑같다고 쳐볼게요. 그냥 이익은 똑같은데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 빼서 막 삼성전자 살려고 그래요. 그럼 PER이 올라서 주가가 급등해 버리거든요.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코스피는 철저하게 이익 기반으로 올라왔지 사람들이 사실 코스피는 많이 안 샀어요. 그동안 거의 외국인이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ER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부담이 없고, 근데 사람들이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예금 못 하겠다, 주식 투자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코스피를 막 사기 시작하면 코스피 이익이 정체돼도요 PER이 올라가서 주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항상 보면 주가 고점은 PER이 올라가면서 고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오르는데 이익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오히려 PER이 떨어지죠. 막 9배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전혀 지금은 부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익도 여전히 좋고 PER 상승도 남아 있어서 아직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아까 이제 코스닥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을 정말 엄청나게 샀거든요. ETF 중심으로 최근에 한 5조 원 이상 산 것 같아요, 코스닥을. 그 얘기는 뭐죠? 돈을 빼가지고 코스닥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익이 늘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야 코스닥 3천 보냈는데 지금 1000밖에 안 됐네? 그냥 사버린 거죠. 그래서 PER이 막 급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철저하게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좋은 점도 있지만 불안한 건 뭐냐면 정부 정책이 뒤따라가지 않거나 정부 정책이 기대에 못 미치면 부러져 버려요. 이익 기반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잘 저는 끌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 여력 저는 남았다고 보지만 항상 주의하실 거는 코스닥은 정부 정책이 혹시라도 뒷걸음질 치거나 이러면 급격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정책을 잘 보시고, 코스피는 그거랑 별개거든요. 이익이 좋고 아직 여전히 PER도 낮기 때문에 코스피는 부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 고민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비중과 전략 조언은 무엇인가요? 일단 이제 코스피가 저번에 5,300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 구간은 싸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은 됐지만 지금 4,900까지 좀 내려와 버렸거든요. 최근에 좀 급락을 해서.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린 PER도 지금 9배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떨어지면 더 싸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5,300에서 고점 대비 한 10% 빠지면 우리가 봐도 한 4,800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5,000 깨지고 4,900 왔는데 4,900 또 4,800 뭐 4,700도 괜찮고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100포인트씩 두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조정은 저는 여전히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근거는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쉽게 꺾일 사이클은 아니고요. 적어도 27년까지는 이어지는 사이클이고 정부의 정책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 다음에 올해 중간 선거가 열릴 텐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경제를 망가뜨리거나 뭐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금융시장에 해를 가하거나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간 선거에서도 이겨야 되는 뭐 미국 대통령의 그런 어떤 그 명분도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되게 우호적인 정책들이 앞으로도 저는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흔들리고 있지만 이거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지는 그런 정도의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특히 이번에 케빈 오씨라는 새로운 연준 의장을 선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굉장히 매파라고 하더라고요. 금리 인하보다는 물가를 챙기고 좀 뭔가 돈 푸는 거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레 겁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분을 인선했다는 것도 어쨌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저는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은 어쨌든 이 사람의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과거에 했던 발언만 보고 이 사람 돈 푸는 거 되게 싫어하네, 달러 강세를 원하네, 이러다 보니까 좀 발작을 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근데 그렇게까지 저는 경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유로 인한 이번에 2월달 조정은 저는 이제 그동안 주식을 좀 못 사셨던 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4,900이죠. 4,900, 4,800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핵심은 어쨌든 반도체 같아요. 반도체가 가장 우선순위고, 또 아까도 현대차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를 2순위, 그러니까 피지컬 AI죠. 그런 쪽을 2순위로 하셔서 적절하게 이번 조정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년 상반기까지 안 바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스닥 주도 섹터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코스닥은 지금 주도 섹터가 여러 개가 있죠. 사실 이제 가장 큰 축은 일단 한 4개 정도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바이오고, 두 번째가 반도체 소부장이죠. 소재 부품 장비. 세 번째가 이제 로봇주 여기고, 네 번째가 거기죠. 이제 우주항공. 우주주도 요즘에는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고 하니까 요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가 뭐 저는 주도주가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네 개 중에서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을 가장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바이오도 그렇고요, 우주항공도 그렇고, 로봇주들은요 기본적으로 돈을 잘 못 벌어요. 미래 기대감은 높은데 아직은 돈을 벌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는 삼성 하이닉스에 그대로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이익들이 나요. 이익 기반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익으로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편하죠. 그래서 거기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앞으로 반도체 투자도 늘어날 것 같고, 공장 같은 거, 그러면 반도체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게 좀 명확한 이익 사이클이 저는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이 네 가지 다 좋지만 그 중에서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여기를 좀 가장 우선순위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장이 이제 1월달 들어와서 코스피 5천 넘고 코스닥은 1100 넘어가면서 되게 뜨거웠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게 큽니다. 여기서 6천 갈 것도 같고, 코스닥은 막 3천 갈 것 같고, 근데 또 너무 올라서 덜컥 내가 사면 물리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걱정도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지수가 한번 또 크게 빠져버렸죠. 4,900까지 밀리는 흐름도 나왔는데 되게 어려워요. 지금 시장이 위로도 갈 것 같은데 밑으로도 급락할 것 같고, 기준 세우기 어려운데,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을 이렇게 올라갔던 배경들이 바뀐 거 없어요. 지금 반도체 돈 잘 벌죠. 이재명 정부 부양책 계속 나오고 있죠. 심지어 코스닥도 하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정부는 돈 풀고 있고, 화폐 가치 떨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전혀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빠지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오를 때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기다리면 이렇게 조정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앞으로 좀 나아질 그런 업종이나 기업들을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정은 계속 나와요. 중간중간. 그럴 때마다 조정 나온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흔히 이런 걸 폭력적 조정이라고 하죠. 너무 많이 빠지는 거. 뭐 지수가 하루에 4% 5% 빠지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강세장에서 그런 조정이 빈번하게 나와요. 근데 그럴 때 도망가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오히려 재편하시고 비중을 늘린 분들이 더 큰 수익을 좀 내셨기 때문에, 이번 조정장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기회로 한번 활용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